우리 오늘 초대 강사신 석영경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밀양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시와 문화로 시로 등단을 했고요. 2015년도에 시와 세계의 평론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여기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시집이 5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 사찰 시 사진집 둥근 거울이라고 해서 있고요. 시평집 하나, 정원 시선집 하나, 힐링 잠언 시 사진집 하나, 시 사진 산문집 하나. 이게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토탈 한 10권 정도의 저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셨고, 그 다음에 송수건 시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몇 년도였습니까? 2018년입니다. 18년. 뒤에는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18년이랍니다. 송수건 선생님 그 마지막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시인으로 또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순천에서 연경 인문문화예술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다양한 뭐 이렇게 인문학 관련된 프로그램 또 진행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석영경 시인을 모셔서 대단히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렇게 진짜 뵙게 돼서 반갑고, 알베르 까미가 그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르네 샤르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시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알기 전에는 당신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시인 샤를 르네라는 이 시인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시인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알고부터는 시 없이 또 당신 없이는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는 천박한 돈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딱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저 거대한 힘을 가진 어떤 것을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시를 공부하고 시를 늘 끼고 살고 또 시 낭송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 근처, 문학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시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석영경 시인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홍우 스님께서 정말 거창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이렇게 또 하동에 정말 귀한 분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춘문예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작품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려고 해요. 이 아름다운 봄날. 근데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시인도 계신지 아니면 시를 쓰고 계시는 숙작하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시를 사모하고 그냥 멀리서 계신 분인지는 제가
미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그냥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 대부분 저를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제가 제 소개를 여기 앞에 조금 제 소개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박경희 선생님도 시를 쓰셨고 또 시집이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시강에 하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에서 아까 하은무 선생님도 이거 하동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문학 활동 하시면서 사실 뭐 박경리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작가시고 그런 대표하시는 작가님의 문학관에 계시니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관의 또 관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관에서 이런 또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지만 제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역에 관련된 시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세계나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도 쓰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인문학이나 문학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좀 활성화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사진 엄청 잘 나왔죠. 제가 연구실에 있는데 어떤 사진 작가가 지나가다가 들어오셨어요. 사진 찍겠다 해서 제가 싫다고 막 그랬어요. 막 찍겠다 그래서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프로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공짜 사진입니다. 이거 그냥 그분이 지원받았다고 하면서 찍어주셨거든요. 지원 사업에 선정되셔가지고. 제 연구소인데요. 순천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갤러리도 있고요. 작은 책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문학 프로그램이나 문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에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 또 하은무 선생님이나 저기 또 시인 분도 계시네요. 오셔서 또 강연해 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섬진강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섬진강의 매화꽃잎 날리면이라는 제 시인데, 유튜브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책 10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잠깐 보여드리기로 첫 번째 집이 독수리 날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전공한 건 불교학이거든요. 그래서 제 시에 보면 약간 좀 불교적인 세계관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시집 독수리 날들도 TBS 장례풍선, 그긴 또 TBS 장례풍선 꼭 불교 아니어도 그쪽 관련된 그런 걸 해서 썼었고요. 그 다음에 성광세대선이라는 시집, 이제 뭐 송수호시 문학상 받은 시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벽을 세우다가 세 번째 시집이고요. 그 다음에 탕탕의 네 번째 시집입니다. 제목 탕탕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탕탕 이후에 나온 시집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생태시학의 변주라 해가지고 제가 발표한 평론 중에서 짧은 시를 논한 것 중에서 생태 관련된 거요. 아까 말씀드린 둥근 거울이 그 송광세스는 순천 사찰, 이 둥근 거울은요 순천 사찰시 사진집이거든요. 근데 순천 사찰과 또 그 뭐 암자까지 전부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참 여기 사진 잘 찍으신 분 저기 뒤에 한 분 계시죠? 이용기 선생님 계신데요. 부끄러운 사진입니다만 사진과 시 한 편씩 해서 실려있는 시집이어서요. 순천 사찰을 좀 소개하고 제가 지역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숲길은 그냥 좀 힘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제 그런 이제 시 사진집이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우주의 정원은 시선집입니다. 그래서 정원 관련된 시를 모으는 시선집이고요. 이거는 순천 정원문화는 순천에 있는 그 국가정원부터 해가지고 순천만 그리고 민간정원 있거든요. 민간정원하고 뭐 사찰정원 그리고 뭐 전통정원도 전부 다 소개되어 있어 한 500페이지가 되는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순천 정원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시집인데 정원의 우주라는 제고 이건 좀 기획에서 쓴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런 소재하고 정원이라는 소재를 같이 어울려서
썼는데 시 전체가 다 우주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신춘문에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틀어서 하겠습니다. 신춘문예는 그 건대로 들어와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학의 그런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위기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1900년에서 1920년대는 주로 이제 자비 출판, 이제 책을 내서 등단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한영원의 님의 침묵 이런 것도 시집을 내면 그냥 시인이신 거죠. 예, 그리고 뭐 번역시 오네무도 뭐 이런 거 나오면 번역가로서 문인인 거고. 근데 사실 이제 1914년에 학지광에 시를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책이 이제 나와서 더 문인으로서 이제 확고하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인지 운동이 있었죠. 신춘문예 되기 전에.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창조, 백조, 폐허 이런 동인지들이 이제 문학 동인들이 결성되면서 문학 그 동인지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심사 없이 그냥 무르들끼리 너 시인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1925년에 조선일보가 시작을 합니다. 신춘문예를. 그래서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이제 연이어서 신춘문예를 공식화하면서 신문사가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선작을 선정하면 그분이 공식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1940년대 해방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된 그 등단의 통로가 됐고요. 그러면서 신춘 당선자가 우리 문단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동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 시가 당선되셨고 동아일보에 소설이 당선되셔서 활동을 하셨고요. 박모원 선생님도 동아일보 당선하셨고 백석 시인도 조선일보 당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은 김동리 이제 작가님이 55년에 이제 신춘문예 등단은 아니죠. 근데 신춘문예를 등단한 김동리 선생님께서 현대문학에 추천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신춘문예 등단자들이 문단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왔고요. 그래서 신춘문예가 또 어떤 의미를 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 문학 뭐 시집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내가 능력이 돼 이래서 막 내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약간 문학 민주화에 약간 시발점 비슷한 그런 게 신춘문예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끼리 막 문학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작가 등용문으로 문학권이 체계를 형성하게 되고 해방 이후에 문단 중심의 그런 등단 체계를 계속 형성을 하면서 60년대, 80년대 이때 이제 좀 권위를 가지고 됐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비평가들이나 뭐 예를 들면 신춘문예에서 그게 뭐 평론가도 있고 시인들도 있죠. 심사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위상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을 해줘야지 등단을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게 약간 약화되긴 했어요. 그게 이제 비평가나 그 다음에 어떤 이미 등단하신 그런 작가들의 중심의 어떤 그 신인 동용이 됐다면 신으로 지금은 창작 중심으로 많이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 문학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웹진에 발표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SNS에 글을 발표하고 책으로 묶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수필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독립출판 이런 것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잘 못하는지 제가 잘 못하는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등단의 방법이 되게 많지만 물론 문예지 등단도 되게 많습니다. 문예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문예지 등단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등단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단하는 게 신춘문예예요. 왜냐하면 1월 1일에 신문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문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이제 동단 매체로서 신춘문예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는 발굴 주요 통로로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들을 통해서 최근 시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신춘문예를 시를 지금 뽑는 그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지금 우리 현재 그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의 그런 또 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뽑았던 그런 이제 문예 당선 시로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2025년 신춘문예 시 부분 당선작들을 보면요, 뭐 경향신문, 동아일보, 현대경제신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 주제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아까 금방 거대 담론 있잖아요. 저기 하하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강연할 때 거대 담론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면 실질적인 건 뭐 적용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025년 신춘문예 시를 보면 굉장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 또 가족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소재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 이게 뭐 할머니가 죽는다든지 또 누군가 죽고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는 것들이 있고요. 거대 담론이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생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이슈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쓴 시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문제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지금 지속되면서 시인들이 쓰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가 한 2편 정도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소박한 이야기, 이런 것에서부터 시가 출발되는 시가 당선 작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앞으로 쓰실 분도 계시고, 이미 지금 등단하신 분도 좀 계시고 이러신데, 시가 너무 거대 담론, 아까 하하무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좋은 시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또 그런 게 신춘문예에 또 많이 당선됐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수연의 이게 경향신문 당선작인데요. 일상 속에서 그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조금 이따 시를 같이 다 읽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읽을 거예요. 시 읽을 때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상 속의 가족과 그 다음에 부모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내가 이거밖에 못 해줘서, 내가 좀 더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마음 부모 다 갖고 있는 부모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시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으로서 아니야, 나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그 딸의 마음,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우리 일상에 누구나 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정하고 소재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신춘문예 당선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형식적인 이제 측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음, 할머니 죽음을 가지고 죽음과 상실, 우리가 누군가가 죽으면 상실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또 그런 마음, 이런 게 또 시에 대해서 문장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 신춘문예 당선 시를 보면요, 언어를 뭐 씨름하고 과격하게 씨름한다든가 어렵게 뭔가를 언어 씨름하고 그런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신춘문예 이제 심사위원들의 글을 보면요,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뭘 말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인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문학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를 보면 시가 암울함이나 그 다음에 고통이라든가 슬픔 이런 걸 딱 보여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희망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당선 작품들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걸 뭔가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인이야. 앞으로 뭐 이런 그런 걸 잘 갖고 나가면 이 이제 문학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에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밭이라는 것도 파 하나를 소재로 해가지고 파 형태 있죠. 외부 형태를 가지고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또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막 뭐 내가 힘들어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잘 견디고 참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되게 얘기하면서 아, 난 그게 좋아 이렇게 화자가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카카리키 앵무 같은 경우에는 뭐 층간소음은 조금 그렇고요. 육아 뭐 하는 뭐 그런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이 앵무새를 키우면서 이제 가둬놓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유를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나는 편해. 그게 이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키우는 어떤 뭐 새라든가 뭐 짐승도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확산되면은 사회로 나가면 엄청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건데 소재는 앵무 하나로 세상 속에 이렇게 떠났어.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의미를 확장하면 굉장히 이제 아주 작은 것에서 선생님 말은 하모스의 말은 그대 담론까지 사실 확장시켜서 해석은 할 수 있죠. 멀리까지 그걸 규모를 키우면은. 근데 세상을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걸 소재로 시를 쓰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생각하는 나무도 나무 가지고 얘기해요. 나무. 네. 조금 이따 시를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 나무가 생각을 하면서 막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막 상상하고 이미지를 연결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삶의 어떤 태도 같은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내가 살고 있나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 노은의 폭설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이제 밴드는 뭐예요? 음악 연주하는 거잖아요. 막 폭설이 내리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그런 이런 뭐 잘 엮었더라고요. 뭐 그 소리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절묘하게 좀 잘 섞어 나가서 읽고 나면 좀 근데 이 속에 이제 어떤 현실의 어떤 뭐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의 구인 강명기업 그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 노동의 어떤 조건 이런 거 있죠. 말이 어느 이건 맞지는 않는 말인데요 지금 유일하기보다는 좀 재밌게 풀어나갑니다. 이게 이제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구인 광고면 아주 딱딱하게 구인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을.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의 애도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우리 지금 삶에는 죽음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많죠. 뭐 최근에 뭐 세월호 우리가 잊지 못한 죽음들 역사 속에서나 또 그런 뭐 국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죽음으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다 상처를 입고 슬픔을 안고 애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가족의 죽음, 또 내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의 죽음 이런 것도 죽음이 정말 한 삶 속에 그냥 죽음이 같이 들어있는데 근데 너무 슬프고 이걸 이제 이별을 해야 되고 다시 못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죠. 그래서 그런 고통에 이제 어떻게 애도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선 있잖아요. 일상에서의 감정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비유하면서 잘 풀어낸 시 이런 시가 최근에 등단 작품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시를 읽어보시면 좀 덜 지루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거 이제 통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눈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감각적이고 뭐 가담 이거는 우리가 세계에는 많은 폭력성이 있어요. 폭력성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게 가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좀 표현한 그런 거고요. 뭐 이제 그냥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좀 읽어야지 사실 이런 기억이 남거든요. 그 시를 또 다시 찾아서 읽으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제별 뭐 아까 존재와 사유라든가 이거를 그냥 뭐 정치하게 뭔가 이렇게 분류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연과 생명은 뭐 오랜 실 소재이고, 그리고 뭐 자연과 연관돼서 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에 대한 이런 것들도 오래된 어떤 소재인데, 그런 것들 당연히 이번 또 신청문회에 당선이 됐고요. 오랜 소재, 오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 소재를 선택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지금 등단된 그 시인들의 어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식상하거나 좀 그런 시는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그 소재의 어떤 특별함도 작용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토피아 뭐 이런 거 아까 노동의 문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족 애도 뭐 이런 것들 회복하고 그 다음에 돌봄의 윤리 우리가 이제 가족이면은 또 어떤 인간으로서 뭔가 돌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꼭 시 아니어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돌봐야 될 게 어떤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윤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이다, 인간으로서 산다 이렇게 봤을 때 돌봄 윤리, 친의 윤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시들이 주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1시간 가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4시 5분이거든요. 그러면 읽을 시간이 25분밖에 없네요. 근데 빠르게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하나 보다. 전체를 시를 생각하는 나무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몽상가답게 낙천적이죠 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삶의 태도하고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물론 심사위원들하고 저랑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심사위원들은 뭐 시에 대해서 분석한다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몇 줄 그냥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낙천적이고 몽상가이고 물론 우리 세계에는 뭔가 투쟁하고 맞서고 행동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 속에 나오는 이 몽상가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생각이 되게 많고요. 여기 이제 외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는 어디를 날아가리 지혜력을 가진가 이런 게 이제 시인의 어떤 이 지금 이문이라는 지금 등단 지금 됐죠. 이 신인의 어떤 또 나름의 어떤 개성일 수도 있는데 물고기는 어디를 날아갈지 미련을 가진 걸까, 무지개는 하늘 미끄럼틀일까 이런 상상들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이라는 당신에게 또 시를 적어주기도 하고 석양을 보면서 누구나 친구를 될 수 있지만 달팽이가 천천히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버스 타고 빨리 가. 이게 잘 사는 길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냥 생각을
평수를 누리면 난 이게 자유인이다. 나는 계속 나는 끝없이 뻗어나간다 생각으로 그러면서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요. 생각의 씨앗을 모아 땅에 뿌리려고 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도달하는 생각들을 다시 환화하고 이렇게 뭐 살아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춘문예 당선시의 특징이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약간의 희망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실을 뿌릴 거야. 나 이렇게 망상하고 뭐 나보고 뭐 빨리 가라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내 생각 뿌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세상이 어때요? 파란 말 파란 집에 살면 세상을 파랗게 나무로 또 이렇게 푸르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정중동은 이건 한국불교신문 가작이에요. 그래서 시가 다른 신춘문예 시들하고 상당히 좀 달라요. 예. 그런데 이제 불교적 사유가 드러나고 스님이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죠. 예. 정말 짧죠. 근데 이제 대구에 계신 시인님께서 뽑으셨어요. 대구에 이하석 선생님이 심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불교적인 그런 걸 좀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삶의 태도가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아까 그게 막 상상하고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상상같이 아니면 그냥 뭔가 욕망하지 않고 뭔가 치아래하지 않고 인연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나도 그냥 이렇게 있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뭐 게으른 산성이 하품한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그냥 네 그렇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밭 엄경순 아까 파를 소재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이제 존재에 대한 탐구도 하면서 인내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재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밭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요. 하얀 다리를 부르는 푸른 대궁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파의 그 외형적인 걸 묘사하면서 파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인화시키면서 파를 어인화시켰어요. 그러면서 뭐 통통한 옆구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쭉 나가다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숨죽여 가만히 있다가 파밭 옷 대비 하얀 꽃망울로 터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경순이 파밭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파밭 그 다음에 어디죠? 예, 또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언어를 약간 좀 가지고 좀 약간 즐기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그런 또 능력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파밭에 꽃필 때 나비랑 벌물이 조화를 야단고 들어와서 들으시죠? 예. 계속 바깥에 서 계셔가지고요. 제가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내하다가 결국 희망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꽃씨가 있어가지고 이 꽃씨가 파에서 파밭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밭은 엄청 넓잖아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새 아침 1월 1일 날 당선시기 때문에 희망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근데 뭐 사실 최근 시의 뭐 동향 이런 거를 말씀을 또 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시의 형식을 보면은 우리가 시는 행연 이렇게 구분해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쓰긴 하는데 그런 시가 사실 많아요. 행연 구분한 거, 뭐 사연을 구분했다든가 이런 식도 있지만 통연으로 이렇게 한 시들도 여러 번 있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소가 라디오를 먹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전개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소의 머리를 이제 지금 소머리 국밥을 본인이 만드는데
그 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움이고, 이 지금 신진 이 시인이 이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걸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가 이제 그 소 한 마리에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사실 우주죠. 이걸 우려먹는데 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를 켜놓고 손머리를 감겨요. 이거 이제 원래는 뭐겠어요? 네, 라디오 이제 켜놓고 하는데 이 이빨 속에 풀들이 보이고요. 여기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를 지금 삼고 있는데 천둥 소리, 풀굴레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우욱 끓는 소리,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불경에. 근데 다른 많은 시인들이 사실 이 주제로 시를 썼어요. 예, 아주 작은 것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소머리를 삶으면서 지금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인이 갖고 있는 새로움인 거죠. 그러면서 또 흰눈 밟는 소리도 들리고 옥수수 질경이 개망초 억새 이런 것까지 다 본인이 그걸 건져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생태적이면서도 예, 뭐 우주 전체를 뭐 얘기를 하면서도 예, 그런 거죠. 근데 소가 라디오를 먹는다라고 했지만 이 지금도 화자는 다 모든 걸 담은 그런 서로 못 키고 뭐 생태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라미드 속에서 그런 거는 조금 너무 멀리 나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백야라는 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그 극한 속에서 우리 극한 직업 TV만 하더라고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은 정말 위대하죠. 인간의 힘이라는 게 정말 위대해요. 인간이 저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극한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좌절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죽어버릴 거야,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극한 속에서 자기 자아를 좀 탐색하면서 삶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도 보면 우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서 울 수도 있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빙하를 뚫고 도다는 것이 또 빙하니에요. 네, 뭐 미쳐 있는가 미쳐 있었던가 뭐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달렸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네, 근데 내가 사랑을 놓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의지들이 나오죠. 역시나 신춘문예 씨는 약간의 희망을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이끼의 날들이라는 시인데요. 이성의 시인의 시입니다. 네. 이끼를 가지고 이끼의 이미지를 우리 또 다른 어떤 사물들과 같이 이미지를 막 만들어 나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흩어진 뼈를 일으키는 것 섞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뼈라고? 흩어진 뼈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불러일으키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새로움이고, 이런 식의 좀 불어나가는 전략들. 언제는 우리의 몫이, 우리 삶의 어떤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시나 이런 게 세상에서 소외된 분노, 이건 이제 우리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삶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죠. 분노인데 분노마저도 소외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또 뭐 자본주의 사회 또는 경쟁 사회 또는 뭔가 소유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이제 세계에서 또 굉장히 인간성이 소외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간성 자체가 보호받고 존중받고 이런 게 아니라 무시되죠. 소외받죠. 그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짓밟는 밤물고 뿌리치거나 썩은 나무나 그늘진 바위 이런 걸 그래도 듣기도 하는데, 뜨거운 녹색이죠. 네, 이끼 날들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끝까지 숨 쉬어요. 근데 사라질지라도 살아보는 거, 사는 거예요. 네.
이것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모란경전이 있는데요. 농민신문에 나온 여기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비문이라는 말, 비문을 새기듯이 나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나비라고 하면은 죽음하고도 연관되잖아요. 보통 나비가 나는 것이 삼가지고 뭐 또 약간 환상성도 있고요. 장자의 뭐 또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약간의 그래서 우리가 환상성을 조금 나비가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은 경전이라는 게 붙었어요. 경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에 무슨 깨달음이 들어있다든가 뭔가 우리가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성인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기록한 그런 책이잖아요. 이 모란이 그런 경전이 붙어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뭐 아주 먼 길이었다고 비문을 새기듯이 나비가 지금 날면서 자수병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재에 있어서 그 소재를 지금 자수풍, 병풍, 그다음 모란, 나비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 나가면서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게 어떤 태도 같은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작가 정신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쭉 나와요. 모란꽃 따라 자라든 쭉 나오면서 여기 그 집 할아버지 이게 모란꽃이 꽃잎이 따고 후 부니까 이 꽃잎이 빙빙 돌면서 아랫집 지붕 위로 날아간다. 하나의 무슨 설화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죠? 이게 진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고 양정순이라는 사람이 마치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무슨 설화, 전애들은 설화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셨을 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모란꽃잎 불어 날리면 어디선가 사람이 죽고 고용이 날아든다 이러면서 꽃잎이 날아가는 이미지하고 나비가 나는 이미지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지들이 막 다 겹치면서 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모란경 굉장히 아름답죠. 모란꽃이 이제 나비 나오고 모란 나오고 막 이러면서 환상적인 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잘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도필이 됐던 것 같아요. 죽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나왔죠. 바람도 없이 날아간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흔적 없이 바람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근데 죽음도 그냥 꽃이 흩날리듯이 나비가 날듯이 뭐 그냥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고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사실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웠을 때 그때 행복하니까요. 어떤 죽음이나 어떤 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게 많이 신춘문의 시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가도라는 이 시는 이것도 이제 소재 자체가 좀 독특하잖아요. 책가도를 가지고 썼으니까 우리가 전통의 미나에 보면 딱 책장하고 책하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미나에 그게 책가도예요. 그 책가도를 소재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조 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1월 5봉도 있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책가도를 딱 이렇게 세우라고 했대요.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에 아마 착안을 하고 그래서 책가도 그림을 보고 아마 자료를 찾아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소재 자체가 독특한데 여기에서 이제 멀리 몇백 년 된 그 임금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꼭 임금이 아니어도 일반 어떤 다른 책들과 그 저자와의 어떤 그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약간 환상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 책가도를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그림 속 책을 보던 왕과 유리문안을 보는 내 눈이 책가도에서 만났다 그랬죠. 여기 유리문이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진열된 전시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중용을 다시 세우는 책의 어떤 위상이나 책에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은 되게 이제 높이 이렇게 시 속에서 깊이 있게 의미롭게 이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수백 년 전 죽은 우린 서로 의미를 맞대며 얘기한다. 이런 상상력이 시인으로서
이제 이 지금 신인이 뭔가 차고 나가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인상을 받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방식 시쓰기에서 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요. 나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하고 또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사실 여기 몇백 년 죽은 사람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책으로. 그리고 난 죽었지만 또 죽은 사람하고 또 만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이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와 노동의 현실의 문제를 다룬 이제 시들인데요. 디스토피아라는 시인데 우리가 뭐 정말 오래전에 유토피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양이나 서양을 떠나서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대한 소망은 정말 오래되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꿈꾼 이유는 그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삶에서 뭔가 다른 세계, 예, 무릉동 같은 거, 또는 이제 플라톤만 하더라도 국가,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 그게가 마치 국가 유토피아인 것처럼 많은 철학자들이나 문인들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서양에서도 몇백 년 전에 또 유토피아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물론 생각들은 그게 다 옳다, 그러다 그런 이제 또 시대에 따라 또 다르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네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우리란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이 세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랑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계속 사랑을 꿈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예요. 내용이 시가 이제 이 시의 형식을 보면 제가 이게 너무 못하나 봐요. 어디다 말을 해야지. 됐습니다. 네, 3분 형식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형식 실험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형식도 낯설게 하게 막 써봐야 된다. 낯설게 하게 기법 있잖아요. 이미지나 이런 걸 다 낯설게 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언어를 다루는 또 시인으로서 또는 소설 쓰시는 우리 한국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뭔가 실험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좀 기존에 보던 걸 또 다시 그 이면을 바라보고 낯설게 바라보면서 진실을 알아내는 이런 것들 우리 작가들이 하는 일이고 시인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인데 그래서 산문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쓰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 당선시에 산문시 당선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산문시 당선된 작품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했다라고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체온을 가진 그리고 표정이 슬픔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 고통, 기쁨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지금 AI가 있고 로봇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로봇이 일을 하고 어차피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과 어떤 사랑의 문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거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꿈꾸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생활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하긴 해요. 지금 이거 왜냐하면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함하고 다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얘기를 듣고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봐. 내가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여기 좀 잘렸네요. 이제 죽어요. 이제 이게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폐기되면서
플라스틱 인간이 폐기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면서 또 작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가짜였더라도 당신은 적당히 건강하게 지내요. 이따금 바람들과 핑퐁을 치기도 하고 오래된 불안과 결핍을 나를 다 쉽게 할 테니까 당신 이마는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인간이 말해요. 폐기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를 말하냐면 내가 그 모든 꿈들이나 모든 걸 제가 기억하려고 했다라고 끝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떡하지 이 세계가 이렇게 지금 막 AI가 막 다 판을 치고 인간을 대신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사랑이 자꾸 없어지고 인간 사이에 또 사랑도 없어지기도 하는데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되게 많죠.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다 있는데요. 제가 목말라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관장님이 대단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묻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 노동의 문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노동자로 전락했잖아요. 기계 부속품처럼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부속품이에요. 기계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계속 뭔가 돌린다든가 우리 찰리 채플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근대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또 인간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소설가나 또 시인들이 썼지만 이제 지금 소재가 다르고요. 이 구인이라는 구인 앞에 지금 이 시를 쓴 게 아마 지금 이분도 이런 일을 하는 노동자인 것 같아요. 김용희 이분이.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더 이제 강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쓴 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어를 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제일 뒤에 보면 이제 구직 광고도 나오긴 해요. 근데 앞에 막 말이 많아.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문 형식으로 썼죠. 내가 그러니까 줄줄줄줄줄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문 형식인데요. 이런 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 외국인 친구 막 나오잖아요. 요즘 뭐 각재도생 해야 된다. 뭐 이제 그 노동 현장에 가면 외국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막 다 외국인들이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뭐 이런 굉장히 재밌게 풀어나가요. 막 모든 게 짬만 다 풀어있다. 압둘도 선택한 것도 재밌죠. 압둘이라는 이름을. 땀을 많이 흘리면 입맛이 없어요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이런 친구를 사귀어봐요. 이러면서 쭉 전개해 나가는데 한 뼘 주차를 미래를 그려봅니다. 동그란 베어링을 보며 자꾸 가게 될 겁니다. 보면 자꾸 가게 될 겁니다. 긍정적 쪽으로. 이런 때 되게 풍자적이고요. 되게 약간 좀 뭐 풀어나가는 방식이 재밌게 풀어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깔깔깔깔하고 웃는 게 아까 앞에서도 뭐 앞둘이 웃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깔깔깔깔하고 막 마치 막 즐거워서 웃는 것 같은 깔깔깔이 들어있긴 한데 쿤이 땀 흘리면 너트를 조이는 뭐 렌치를 일본 사람들은 깔깔이라고 부릅니다 했잖아요. 완전히 막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게 풀어나가서 그러니까 노동 그 현실을 이런 방법으로 재밌게 풀어나간 게 또 지금 최근시의 어떤 동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새벽백성 봉사수도 마찬가지 노동의 문제인데요. 여기는 배송을 하는데 막 로켓도 소화할 듯한 기지에 도착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전기 100개 올려 막 이런 식으로 토트박스 있잖아요. 계속 막 일을 해요. 막 여기에 뭔가 내 마음도 끼는 것 같고 막 모든 게 끼는 것 같지만 막 하면서 이 딱 한마디예요. 내가 나한테 이러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사람인데. 그리고 잠든 사람이 더 많은 12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데 돈 벌러온 것이라고 막 욕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말을 못해 잘리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토를 달지 않고 묵묵하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요. 그런데 또 지금 뭐예요? 햇빛이 스며든다 했으니까 이제 뭐 아침이 되겠죠. 그런데 더 일할 분 있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뭐 피곤한지 쉬어야 되는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 돈 벌러온 것이라고.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한테 이래도 될까?
라고 하면서 탁 의문이 끝나요. 시의 이제 형식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의문들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생각에 어떤 여지를 주고 뭔가 여운도 남기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의 얘기가 좀 많아요. 아주 이런 거 소재가 굉장히 좀 식상할 것 같은데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토 얘기인데요. 윗집에서 여기 에어컨 실내기 호스가 내려와 있는데 아무렇게나 잘라두었어요. 이 아무렇게나. 그랬기 때문에 손끝이 지금 좀 파랗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지금 컨줄기가 위에 있는 이제 올라가는 그 손끝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를 이렇게밖에 밀어 올리지 못해 미안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가 닮았다라고 화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엄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머니 얘기가. 여기 엄마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시끄럽다 하면서도 화분을 물자리에 밀어두는 그런 엄마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나중에 누구나 다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이런 거죠. 예. 홀로 내가 별 영향감 못 받고 엄마가 뭘 못해줘도 여기 이제 가육에서 또 싹이 자라곤 하잖아요. 예. 꽤나 외로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토마토는 그렇게 하고 나 살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망을 주잖아요. 막 그 힘든 상황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극복해 나가는 의지 이런 게 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신주머니 씨들이 다 그래요. 다 어떤 희망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5분이 남았네요. 네, 이제 고등어 가죠. 여러분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으시죠? 주위에. 네, 불경에도 나오잖아요. 겨자씨 하나 아들 죽은 엄마 얘기 아시죠? 그래서 네, 표현이 다리 흘러 신자처럼 거대한 하늘이 깨지고 이런 자기만의 이희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알이 깨지는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알이 깨지고 그걸 흰자처럼 달이 흘러나왔다 라고 하면서 연희의 어둠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희수 한 명이잖아요. 이런 전개에 나가고 표현에 나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개성 이런 것들이 신주문의 시에 많이 보이고요. 이것도 이제 보물선인데 보물선은 우리가 막 금은보화 많이 싣고 막 그런 보물선 그런 걸 우리 보물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화산이 보물선이라는 이 시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화자가 만들려는 보물선의 그 재료를 보시면 지금 여기 사용된 재료를 보시면 네, 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바람도 타고 노는 보물선을 만든다고 했어요. 담벼락 밖으로 삐져나온 보일러 연통을 좌표로 삼는다고 했고요. 네, 이렇게 쭉 나가면서 골목에서 얻은 매트리스를 선실 바닥으로 삼고 겉은 돛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물선이 뭔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보물선 네. 이겠죠? 맞나요? 네. 이런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살지만 이런 걸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보물선을 만들려는 이건 현실적 상황을 계속 묘사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시 속에 들어있고요. 이 요키카하라 이건 일본에 있는 숲인데요. 이걸 소재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고백하는 곳으로 숲을 도달할 수 있다면 노력과 사랑을 뒤섞어서 박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 문장 속으로 힙히지 않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제 글을 쓰지만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 시에서 또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로움은 누군가가 주목해 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외로운 마음이
있죠. 안 외로우신 분도 계신가요, 여기? 한 번도 나 외로운 적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두 손 들으세요. 네,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불가능한 함께는 불가능한 스스로를 견뎌낸다. 혼자인. 나는 외로운 혼자인 함께는. 혼자이면서도 함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력이라는 시인데 동아일보 당선작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중앙지 당선작을 한번 보실까요? 사력이라는 시. 할머니가 없는 할머니의 집에선 이라고 나왔고요. 여기 또 할머니가 있었던 할머니의 집이라고 또 나와요. 구조가 없는 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할머니. 내가 똑같은 지금 없잖아요. 없는 거 있었으니 이건 과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했고요. 휴지가 바닥을 둘둘 굴러요. 근데 요걸 보면서 휴지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가 휴지 두루마리 휴지 쭈르륵 부르는 거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쭈르륵 물어갈 때 막 잡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멀어진다는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멀어져가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는 듯. 또 여기 또 있어요. 뭔가 떠나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는 듯.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어떤 마음은 짠맛을 우겨가면서 삼키는 일 같은데 그중 제일 영향 없는 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뭔가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열심히 살아.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할 수 있었다면 또다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생길 리가 없었을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시 전체 지금 내용 보면 할머니도 이제 뭔가 관두는 법을 배운 거지. 네. 네. 그러면서 아껴 쓰려 했던 할머니의 말 이런 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도 사력을 다해봐도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삶인데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시에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깨달음도 진술도 있고 막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하다가 여기서 또 너무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정갈하고 하얗게 펼쳐지는 꽃밭처럼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너무 죽음에 대한 걸 너무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분만 더 한다는데 벌써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있는데 언젠가 기회 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 선생님께서 일어나셨고요.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